조선의 성군 세종대왕. 우리가 아는 세종은 늘 차분하고 온화한 왕입니다. 한글을 창제했고 과학을 발전시켰으며 백성을 사랑한 완벽한 군주였습니다. 하지만 왕이 되기 전 충녕대군 시절의 세종에 대해서는 의외로 알려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학문에만 몰두했다고 조용한 왕자였다고 기록돼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세종 즉위 후 승정원 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정 시기에 몰락한 가문의 여성 명부를 점검하거나 신원을 조사하는 기록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마치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더 이상한 것은 이 기록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아무런 결과도 없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중단됩니다. 야사에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태종 시절 궁에 들어왔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한 여인에 대한 단편적인 기록들, 충녕대군이 유난히 우울해했던 시기에 대한 언급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공식 기록에는 단 한 줄도 남지 않았지만 세종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은 누군가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지금부터 그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1410년대 초반 충녕대군은 20이 조금 넘은 나이였습니다. 왕자였지만 왕위와는 거리가 멀었고 형 양녕대군이 세자였기에 자신은 평생 왕자로 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충녕은 학문에 몰두했습니다. 책을 읽고 연구하고 사색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외로운 왕자였습니다. 형 양녕은 자유분방했고 동생 효령은 불교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충녕만 홀로 서재에 틀어박혀 지냈고 사람들은 충녕을 조용한 왕자, 학문만 좋아하는 왕자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아버지 태종이 주최하는 연회가 열리기로 했고 궁 안팎이 분주하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충녕은 이런 행사에 별 관심이 없었지만 왕자로서 참석해야 했기에 마지못해 궁궐을 나섰습니다. 정원을 지나가는데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여인이 정원 한쪽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궁녀의 복장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양반가 규수의 화려한 옷차림도 아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단정한 옷에 머리는 간소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충녕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여인은 충녕의 발소리를 들었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고 계속 그림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충녕은 여인이 그리는 그림을 보고 놀랐습니다. 매화 그림이었는데 붓질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세련됐고 자유로웠으며 동시에 어떤 슬픔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충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구시오? 궁에서 처음 보는 얼굴인데요. 여인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충녕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여인의 눈빛이 너무나 맑았고 동시에 너무나 슬펐습니다. 마치 많은 것을 겪은 사람의 눈빛 같았습니다. 여인이 일어나 예를 갖췄습니다. 대군마마를 뵙습니다. 충녕은 여인이 자신을 알아본 것에 조금 놀랐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말투에서 교양이 느껴졌습니다. 천한 신부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충녕이 다시 물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오? 어느 집안분이신지요? 하지만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었고 그 미소는 슬픔과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회 준비를 돕고 있을 뿐입니다. 대군마마께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림 도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충녕은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여인의 태도에서 더 이상 묻지 말라는 신호가 느껴졌습니다. 여인이 떠나려 하자 충녕이 말했습니다. 그림이 아름답습니다.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여인이 잠시 멈춰서서 대답했습니다. 옛날에 배웠습니다. 이제는 다 잊어버린 것들이지요. 그리고 다시 걸어갔습니다. 충녕은 여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왠지 궁금했고 더 알고 싶었으며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책에서만 느끼던 호기심과는 다른 새로운 종류의 호기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충녕은 책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자꾸 그 여인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 슬픈 눈빛이 기억에 남았으며 그 미소의 의미가 궁금했습니다. 충녕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충령은 일부러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혹시 그 여인이 또 있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보이지 않았고 대신 다른 궁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충령은 한 궁녀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이곳에서 그림을 그리던 여인을 아느냐고요? 궁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마 서고 정리를 돕는 분일 것입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최근 궁에 들어온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충령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서고라면 자신이 자주 가는 곳이었고 어쩌면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충령은 그날 오후 일부러 서고로 향했습니다. 책을 찾는다는 핑계였지만 실제로는 그 여인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서고에 들어서자 과연 여인이 있었습니다. 책을 정리하고 있었고 충령을 보자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충령은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또 뵙게 되었군요. 여인은 예를 갖추며 대답했습니다. 대군마마, 이곳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충령이 책을 찾으러 왔다고 말했고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도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책을 찾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여인은 놀랍게도 많은 책을 알고 있었고 충령이 언급하는 내용을 이해했습니다. 충령은 점점 더 이 여인에게 매료됐습니다. 아름다움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지성과 교양, 그리고 그 슬픈 눈빛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충령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충령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평탄한 일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책보다 더 궁금한 존재를 만났다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충령은 매일 서고를 찾았고 여인도 매일 그곳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책에 대한 이야기, 학문에 대한 이야기, 때로는 정원의 꽃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눴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충령이 이름을 물으면 미소만 지었고 어느 집안 출신인지 물으면 대답을 피했습니다. 충령은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충령이 다시 물었습니다. 도대체 성함이 무엇이십니까? 이렇게 자주 뵙는데 이름도 모른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인이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이름 알고 계셔서 뭐 하시겠습니까? 충령은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여인의 말투에서 체념과 슬픔이 느껴졌고 마치 자신의 이름이 아무 의미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충령이 말했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들어 충령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감사함과 슬픔, 그리고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군마마, 어떤 것은 모르시는 게 나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충령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교양이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었고 그림도 잘 그립니다. 말투도 귀하게 자란 사람의 말투입니다. 그런데 왜 이곳에서 궁녀처럼 일하고 있습니까? 무슨 사정이 있는 것입니까? 여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에 대해 조금 말했습니다. 옛날에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변했고 제 집안도 변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곳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신분입니다. 충령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여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군마마, 제발 더 이상 물으시지 마십시오. 알면 알수록 대군마마께 좋지 않습니다. 충령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좋지 않다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지만 여인의 표정이 너무나 진지했고 두려워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충령은 여인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이 궁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누구와 이야기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눈여겨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여인은 다른 궁녀들과 거의 섞이지 않았습니다. 혼자 일했고 혼자 식사했으며 혼자 돌아다녔습니다. 다른 궁녀들도 여인을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여인이 어떤 금기 같은 존재인 것처럼 말입니다. 더 이상한 것은 여인이 태종의 궁 안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보통 궁녀나 하급 일손들은 정해진 구역에서만 활동할 수 있었지만 여인은 정원에도 서고에도 연회장에도 나타났습니다. 특별한 허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충령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여인의 신분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단순한 궁녀도 아니고 그렇다고 양반가 규수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교양과 품위는 분명 높은 신분에서 자란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충령과 여인이 다시 서고에서 만났습니다. 충령이 여인에게 책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 책 읽어보셨습니까? 여인이 받아들며 대답했습니다. 옛날에 읽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지요. 충령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여인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다는 뜻이었고 그것은 양반가 출신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충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대군마마, 부디 더 이상 캐묻지 마십시오. 충령은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맺히는 것을 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인이 무언가 깊은 슬픔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충령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여인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고 그 슬픈 눈빛이 계속 떠올랐으며 그 숨겨진 사연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충령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더 깊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책이 아닌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상한 일이 계속됐습니다. 충령이 여인을 피하려고 해도 자꾸 마주쳤고 여인도 충령을 피하는 것 같으면서도 이상하게 늘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연회 준비가 한창일 때는 정원에서, 충령이 산책할 때는 복도 끝에서, 책을 찾으러 갈 때는 서고에서 마주쳤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잦았고 의도적이라고 하기에는 여인이 너무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마치 충령을 피해 다니는 듯 하면서도 동시에 완전히 멀어지지는 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충령이 서고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책을 읽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고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고는 고요했고 충령만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충령을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고 물러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충령이 불렀습니다. 기다리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여인이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은 어둑한 서고 안에서 마주보고 섰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드리웠습니다. 충령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왜 저를 피하십니까? 제가 무례한 것을 했습니까? 여인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대군마마께서 잘못하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대군마마와 가까이 있어서는 안 되는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충령이 다가갔습니다. 신분이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당신과 이야기 나누는 것이 즐겁습니다. 책에 대해, 학문에 대해, 세상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이 기쁩니다. 여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군마마, 이 만남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아시게 되면 대군마마께서도 저를 멀리하실 것입니다. 충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든 어떤 신분이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대군마마는 아직 세상을 모르십니다. 신분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세상입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자신의 이름이나 출신을 밝히지 않았지만 다른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책을 읽던 이야기, 어머니와 함께 정원을 거닐던 이야기, 행복했던 옛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충령은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인의 말투에서 깊은 그리움과 상실감이 느껴졌고 행복했던 과거와 비참한 현재의 대비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충령이 물었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당신의 행복을 앗아갔습니까?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권력입니다. 권력 다툼이 제 가문을 무너뜨렸고
제 가족을 흩어지게 했으며 저를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충령은 그제야 짐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이 정치적으로 몰락한 가문 출신이라는 것을, 어쩌면 태종과 관련된 권력 투쟁의 희생자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대군마마, 이제 아시겠죠? 제가 왜 대군마마와 가까이 있어서는 안 되는지를요. 저는 대군마마의 아버지께서 몰락시킨 가문의 사람입니다. 이 만남 자체가 금기입니다. 충령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태종과 관련된 일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신분 차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였고 자칫하면 여인에게 큰 화가 미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충령의 마음은 더 깊어졌습니다. 여인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고 학문을 잊지 않으며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 경이로웠습니다. 충령이 여인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이 물러섰습니다. 안 됩니다. 대군마마, 이것은 안 됩니다. 여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고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대군마마께 짐이 될 뿐입니다. 제 존재 자체가 대군마마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부디 저를 잊어주십시오. 그리고 돌아서서 서고를 빠져나갔습니다. 충령은 혼자 남았습니다. 촛불이 꺼져가고 있었고 어둠이 서고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충령은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가슴이 아프고 숨이 막히며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 감정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 사랑은 금지된 것이라는 것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자신과 여인 모두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충령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인의 정체를 알아야 했고 그래야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충령은 신뢰하는 내관을 불러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최근 궁에 들어온 여인들의 명단을 조사하되 특히 몰락한 가문 출신을 찾아보라고 말입니다. 며칠 후 내관이 보고를 가져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고 말을 꺼내기 주저하는 것 같았습니다. 충령이 재촉했습니다. 무엇을 알아냈습니까? 빨리 말하십시오. 내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군마마, 그 여인은 아마도 김씨 집안의 손녀인 것 같습니다. 충령이 물었습니다. 김씨 집안이라니 어느 김씨 집안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관이 더욱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1400년에 영모 혐의로 멸문당한 김씨 가문입니다. 주상 전하께서 직접 숙청하신 가문이옵니다. 충령은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1400년 태종이 왕위를 공고히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몇몇 가문이 영모 혐의로 제거됐고 김씨 가문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가문의 남자들은 모두 처형됐고 여자들은 흩어졌습니다. 내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가문의 막내 손녀가 당시 어렸기에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주상 전하께서 특별히 살려주셨는데 대신 궁으로 들여와 감시하에 두셨다고 합니다. 잠재적 위협으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충령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여인이 영모 가문의 후손이라니, 그것도 아버지 태종이 직접 몰락시킨 가문이라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원수 관계에 있는 가문의 여인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충령이 물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내관이 대답했습니다.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지워진 것 같습니다. 다만 궁 안에서는 그저 김씨 규수라고만 부른다고 합니다. 충령은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여인이 왜 이름을 말하지 않았는지, 왜 자신을 피했는지, 왜 이 만남이 오래갈 수 없다고 했는지 모두 명확해졌습니다. 여인은 궁에 있지만 죄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감시받고 있었고 자유가 없었으며 언제든 제거될 수 있는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태종이 그녀를 살려둔 것은 자비가 아니라 통제였습니다. 완전히 제거하기보다는 눈앞에 두고 감시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충령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가족을 모두 잃고 원수의 궁에 갇혀 살면서 매일 두려움과 슬픔 속에서 지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품위를 잃지 않고 학문을 계속하며 아름다움을 간직하려 애쓴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충령 자신이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인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여인을 멀리해야 할까요? 하지만 충령의 마음은 이미 결정돼 있었습니다. 여인을 포기할 수 없었고 이 감정을 부정할 수 없었으며 무슨 일이 있어도 여인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충령은 다시 서구로 향했습니다. 여인이 있었고 충령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충령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여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해하시겠지요. 제가 왜 대군마마를 피해야 하는지를요. 충령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더 당신을 보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가문의 죄가 당신의 죄가 아닙니다.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대군마마,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영모 가문의 후손입니다. 저와 가까이 하시면 대군마마께도 의심이 갈 것입니다. 충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저는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대군마마께서는 장래가 밝으신 분입니다. 저 때문에 그것을 망쳐서는 안 됩니다. 부디 저를 잊어주십시오. 충령과 여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둘 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둘 다 가슴이 아팠으며 둘 다 이 사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빠져버렸다는 것을, 서로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이것이 비극으로 끝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이 곧 왕실의 금기가 됐고 감정이 곧 위험이 됐으며 두 사람의 만남 자체가 금지된 것이 됐습니다. 충령은 결심했습니다.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여인을 지키기로 말입니다. 신분이 어떻든 출신이 어떻든 상관없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충령은 여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여인의 처우를 개선하려 했습니다. 궁에서 더 나은 처소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조용히 배려했고 감시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키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했습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여인을 보호하면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었고 그것은 여인에게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충령은 신중하게 움직였고 눈에 띄지 않게 여인을 도왔습니다. 여인은 충령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마우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다시 만났을 때 여인이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대군마마, 부디 저를 잊어주십시오. 마마께서 지켜야 할 것은 나라이지 저 같은 미천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대군마마께서는 조선의 왕자이시고 미래가 있으신 분입니다. 충령이 반박했습니다. 당신은 미천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교양 있고 지혜로우며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신분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대군마마는 선하십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분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출신이 운명을 정하며 권력이 사랑조차 짓밟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밀어내려 했지만 동시에 끌어당겼습니다. 만나지 말자고 다짐했지만 다음 날이면 또 만났습니다. 잊으려 했지만 매일 밤 서로를 생각하며 잠들었습니다. 충령은 괴로웠습니다. 밤마다 뒤척였고 책을 읽어도 집중할 수 없었으며 무엇을 해도 여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사랑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인지 처음 알았고 감정이 이렇게 사람을 무력하게 만드는지 깨달았습니다.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충령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고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으며 이 만남이 파멸로 이어질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이 정원에서 만났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여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군마마, 우리가 다른 세상에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신분도 출신도 권력도 없는 세상에서 만났다면 말입니다. 충령이 대답했습니다. 그랬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만났고 이 현실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대군마마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사랑이 우리를 파멸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충령이 여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여인이 거부하지 않았고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고 바람이 조용히 불고 있었으며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일 수도 있다는 것을, 곧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운명이 두 사람을 갈라놓으려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인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대군마마, 만약 제가 사라지더라도 저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다만 운명일 뿐입니다. 그리고 부디 행복하십시오. 훌륭한 왕이 되십시오. 그것이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충령은 여인을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고 둘 다 울고 있었으며 둘 다 이것이 마지막 포옹이 될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두 사람의 만남은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있고 싶었으며 이 사랑을 끝까지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종의 눈이 점점 두 사람에게 향하고 있었고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으며 파멸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피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종이 여인의 존재를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의문이었습니다. 왜 충령이 요즘 서고에 자주 가는가, 왜 정원을 자주 산책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태종은 충령의 행동을 관찰했고 곧 여인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내관들을 시켜 조사했고 충령이 김씨 교수와 자주 만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태종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씨 교수, 바로 자신이 몰락시킨 영모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태종은 그녀를 궁에 들인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살려둔 것이 실수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충령이 그 여인과 가까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고 자칫하면 충령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었으며 왕실의 오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태종은 충령을 불렀습니다. 충령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자 태종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내가 김씨 교수와 만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냐? 충령은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실입니다. 태종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와 실망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불온한 가문의 핏줄이 내 아들의 곁에 있다니 내가 그렇게 어리석을 줄 몰랐다. 충령이 항변했습니다. 아버님, 그 여인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가문의 죄가 그녀의 죄가 아닙니다. 부디 그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태종은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아느냐? 정치가 무엇인지, 권력이 무엇인지, 위험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구나. 그 여인은 언제든 너를 이용할 수 있고 왕실을 위협할 수 있다. 충령이 더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보증합니다. 그 여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순수하고 선하며 아무런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태종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보증을 믿을 수 없다. 이미 그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긴 내가 어떻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내가 결정할 문제다. 충령은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반항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일어나서 소리치고 싶었고 여인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싶었으며 아버지의 명령을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충령은 아직 왕자일 뿐이었고 아버지는 왕이었으며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충령은 무력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태종이 명령했습니다. 그 여인을 당장 궁에서 내보내라. 어디로 보내든 상관없다. 다만 내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보내라. 충령이 절규했습니다. 아버님, 제발입니다. 그 여인을 해치지 마십시오. 충령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태종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죽이지는 않겠다.
하지만 궁에서는 내보낼 것이다. 그리고 너도 다시는 그 여인을 찾지 마라. 이것은 명령이다. 다음 날 여인이 사라졌습니다. 아무런 흔적도 없이, 아무런 소식도 없이 그냥 사라졌습니다. 충령이 서고로 갔지만 여인은 없었고 정원으로 갔지만 여인은 보이지 않았으며 궁 어디를 찾아도 여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충령은 내관에게 물었습니다. 김씨 교수가 어디로 갔습니까? 하지만 내관도 몰랐습니다. 주상 전하의 명으로 어디론가 보내졌다는 것만 알 뿐 구체적인 행방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충령은 절망했습니다.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책도 읽을 수 없었고 잠도 잘 수 없었으며 오직 여인을 생각하며 괴로워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났지만 여인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모든 기록에서 지워진 것처럼 여인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충령은 평생 이 일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한 무력함을, 아버지에게 저항하지 못한 나약함을, 그리고 여인을 영영 잃어버린 슬픔을 말입니다. 이것은 충령의 마음에 평생 남을 상처가 됐고 지울 수 없는 그림자가 됐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고 세자였던 양녕대군이 폐위됐으며 충령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충령은 이제 세종이 됐고 조선의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된 세종은 많은 일을 했습니다. 집현전을 설치했고 학문을 장려했으며 백성을 위한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훌륭한 왕이 되기 위해 노력했고 성군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 여인이 남아 있었습니다. 잊으려 했지만 잊을 수 없었고 지우려 했지만 지워지지 않았으며 시간이 지나도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즉위 초기 승정원일기에 이상한 기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종이 몰락한 가문들의 생존자 명부를 조사하라고 명령한 기록이었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명단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신하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왜 갑자기 오래전에 몰락한 가문들을 조사하는 것일까요?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감히 왕에게 묻지 못했고 명령대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없었습니다. 세종이 찾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고 아무런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흔적이 없었습니다. 세종은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다시 비슷한 조사를 명령했고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지시했습니다. 1400년경에 궁에 들어왔다가 사라진 여인들을 찾아보라고 말입니다. 신하들이 조사했지만 여전히 결과가 없었습니다. 기록이 의도적으로 지워진 것 같았고 모든 흔적이 말소된 것 같았으며 아무도 그 여인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종은 점점 더 조급해졌습니다. 밤마다 여인을 생각했고 그 얼굴이 기억나지 않을까봐 두려웠으며 평생 찾지 못할까봐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세종이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옛날 충녕대군 시절 자주 가던 서고가 떠올랐고 여인과 함께 책을 읽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세종은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행복합니까? 아니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고요한 침묵만이 서재를 가득 채웠고 촛불이 흔들리며 세종의 그림자를 벽에 드리웠습니다. 세종은 결국 깨달았습니다. 여인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아마도 영영 만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이 그리움을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끔씩 여전히 조사를 명령했고 혹시 모를 단서를 찾으려 했으며 작은 희망이라도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신하들은 점점 더 의아해했습니다. 왕께서 왜 이렇게 집착하시는 것일까요? 무엇을 찾으시는 것일까요? 하지만 아무도 감히 직접 묻지 못했고 다만 명령에 따를 뿐이었습니다. 세종의 왕비도 눈치챘습니다. 왕께서 무언가를 잊지 못하고 계신다는 것을,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왕비도 묻지 않았고 다만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세종은 많은 업적을 이뤘습니다. 한글을 창제했고 과학을 발전시켰으며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쳤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 하나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영광 속에서도 세종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여인이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면 여인이 떠올랐고 매화꽃이 피면 여인이 그린 그림이 생각났으며 책을 읽으면 함께 서고에 있던 순간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세종은 평생 그 사랑을 잊지 못했습니다. 왕이 됐지만 성군이 됐지만 위대한 업적을 이뤘지만 그 사랑만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세종의 가슴속 깊은 곳에 영원히 남은 첫사랑이었고 평생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였으며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습니다. 세종 말년이었습니다. 왕으로서 오랜 세월을 보냈고 많은 것을 이뤘으며 조선의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과거가 더 선명하게 떠올랐고 잊었다고 생각했던 기억들이 되살아났으며 특히 그 여인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세종이 또다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옛날 폐가문들의 생존자를 조사하라고, 특히 여성들의 행방을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미 수십 년 전 일이었지만 세종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신하 한 명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전하, 송구하오나 여쭙겠습니다. 왜 요즘 들어 폐가문들의 생존자를 조사하게 하셨습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 것입니까? 세종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는 조심스럽게 기다렸고 방 안에는 고요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세종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록에서는 지워질 수 있어도 내 마음에서는 지워지지 않더구나. 신하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감히 더 묻지 못했고 다만 고개를 숙인 채 물러났습니다. 세종의 목소리에 담긴 깊은 슬픔과 그리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세종은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고 그림자가 벽에 춤추고 있었으며 세종의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세종은 생각했습니다. 여인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혹시 살아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것일까요?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아니면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한 것일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조사해도 단서가 없었고 아무리 찾아도 흔적이 없었으며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모든 기록에서 지워져 있었습니다. 세종은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아버지 태종이 의도적으로 모든 기록을 말소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인의 이름도 출신도 행방도 모두 지워버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왕실의 오점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한 것입니다. 세종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권력이 사랑을 이긴 것이고 정치가 감정을 짓밟은 것이며 왕실의 체면이 한 사람의 행복을 빼앗은 것입니다. 하지만 세종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맑은 눈빛을, 슬픈 미소를, 서고에서 함께 책을 읽던 순간들을, 정원에서 달빛 아래 서 있던 그날 밤을 말입니다. 세종은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끝내 알지 못했지만 당신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기록에는 남지 않았지만 내 마음에는 영원히 새겨져 있습니다. 세종은 자신의 일생을 돌아봤습니다. 위대한 왕이 됐고 성군으로 불렸으며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발전시킨 군주였습니다. 많은 것을 이뤘고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불완전한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했고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며 평생 그리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왕으로서는 성공했지만 한 남자로서는 실패한 삶이었습니다. 세종은 생각했습니다. 만약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왕위를 포기하고 여인과 함께 떠났을까요? 아니면 역시 같은 선택을 했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 여인이 세종의 삶에서 가장 순수하고 가장 아름다웠으며 가장 잊을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이름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단 한 줄도 남지 않았고 모든 흔적이 지워졌으며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평생 그 여인을 잊지 못했습니다. 기록에는 남지 않았지만 세종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살아 있었습니다. 백성을 사랑한 성군이기 전에
세종은 그저 한 여인을 사랑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평생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어도 성군이 되어도 위대한 업적을 이뤄도 말입니다. 세종의 가슴속 깊은 곳에는 항상 그 여인이 있었고 매화꽃이 필 때마다, 달이 밝을 때마다, 책을 읽을 때마다 그 여인을 떠올렸습니다. 이것이 세종의 숨겨진 이야기입니다. 역사책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 기록에는 남지 않은 이야기, 하지만 어쩌면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진실했으며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상으로 세종과 이름 없는 여인의 이야기를 마칩니다.